네, 지난 열흘 가까이 미국과 중국이 주도해서 유엔이 만든 대북 제재안, 가장 강력한 제재안이라는데 글쎄 러시아가 아주 떼를 쓰고 있다는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무엇이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 재미교포가 북한의 통전부장 만났습니다. 이 제재 얘기했는데 우리 끄떡없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런 걸까요?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동영 차장. 네. 자, 유엔이 공개한 그 제재안 초안 보면 뭐 다 아시다시피 20년 내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데 그 큰 그림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예,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무기의 수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과의 금융거래는 원천 차단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불법을 저지른 북한 외교관은 추방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출판국의 이정훈 편집위원께 좀 질문 드릴게요. 근데 새로운 것 중에 저희가 쭉 이거 설명해 드렸지만 요 내용은 처음 보는데 모든 무기 수출하는 거 수입하는 거 금지하다는데 이게 모든 무기라는 게 어디까지 포함하는 걸 얘기하나요? 지금까지 나왔던 유엔 제재안에서는 WMD 관련된 무기만 금수를 했었습니다. 네. 그거와 별도로 PSI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북한이 무기를 실은 배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었거든요. 네. 무기가 별도로 존재해 왔는데 PSI에 가까운 쪽으로 규제가 강화되고요. 네. 지난번에 그 북한 PSI에 의해서 쿠바 갔다 오는 북한 배를 미국이 잡았었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에서 그 배의 정보를 줘서 미국이 잡게 했는데 네. 거기서 보니까 완제품도 있었지만 부속품이 많았습니다. 북한이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네. 부속이 없어 돌아가지 못하는 무기들이 많거든요. 비행기 네. 같은 경우 그런 부속품을 사오는데 아마 모든 무기에는 그런 부품까지도 포함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수출, 한해 이제 북한이 파는 수출액 보니까 광물, 철광석, 석탄도 많이 파는 걸 알았지만 무기도 꽤 많이 파네요. 개성공단에 우리가 지급하는 임금 1억 달러 안팎인데 한 3배쯤 되는 거를 무기 팔아 벌었군요. 여기 보니까 소총도 돼 있고 뭐 AK-47 소총 저런 것들 그렇게 많이 사나 보죠. 주로 미얀마 이런 나라가 산다 그때 한번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네, 주로 분쟁이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네. 필리핀의 반군이라든가 네. 시리아 정부군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뭐 앙골라 내전 때 네. 뭐 이런 때 이제 북한이 무기를 갖다 팝니다.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미얀마에다가 무기를 많이 수출한 것 같습니다. 네, 분쟁 지역. 그런데 이제 이런 무기들 이렇게 끊기게 되면 뭐 일단 1년에 3억 달러씩은 현찰이 덜 들어간 거라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까지 포함된 걸 보면은 중국이 얼핏 보면 큰맘 먹고 협조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런 거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금융거래 차단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 그동안 얘기했습니다만 뭐 방코델타 아시아라는 마카오의 작은 은행 우리 국민들 상당 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금융 제재가 왜 이렇게 위협적인 것인지 그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옛날 얘기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방코델타 아시아의 김정일 자금 2,500만 불, 우리 네. 돈으로 한 300억 원 정도가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발각이 됐었죠. 2005년 하반기죠. 그렇게 되죠. 그때 네. 6자회담 9.19 합의가 나오는 시점에서 나와가지고 북한이 거기서 굉장히 코너에 몰렸고 저 자금이 일시적으로 동결됐었습니다. 동결됐고 북한이 거기에 대한 반발로 1차 핵실험까지 하는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있는 사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북한 제가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네. 당시에 그 액수는 2,500만 불입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전 세계 어느 은행하고도 네.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니까 네. 북한 외교관들 또는 네. 북한의 무역 상사 직원들이 네. 전부 다 달러를 현금으로 들고 다니면서 무역 거래를 했고 네. 월급도 아프리카나 뭐 중남 이런 데까지도 월급을 현금으로 수송하다가 네. 그걸 소문 들은 마피아들이나 강도들한테 그 월급을 다 뺏겨가지고 네. 상당한 고생을 하는데 네. 당시에 북한 외교관들이 뭐라 그랬냐면 네. 우리는 현재 피가 타들어간다 네. 라는 그 고충을 얘기했고 네. 또 북한의 그 육자회담 대표했던 네. 뭐 김계관이 뭐라 그랬냐면 네. 드디어 미국이 네.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방법을 알아냈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뭐가 고통스러운지 김계관이 스스로 이제 자복한 셈인데 피가 타들어간다, 피가 얼어붙는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자신들의 고통을 설명했군요. 네. 조금 부가 설명을 더 드리면요. 네. 2001년도에 9.19 테러를 당했습니다. 미국이. 네. 그러고 나서 쭉 테러 자금을 추적해 보니까 테러 자금이 텍스 헤이븐이라고 하는 네. 우리가 많이 아는 뭐 스위스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유통되는 게 발견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CIA하고 여러 정보관이 달라붙어갖고 텍스 헤이븐을 전부 다 지금 양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저런 기관들이 많이 돈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
유통시켜주는 기관들이 사라져가고 있어 북한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유엔 제재안에 포함될 거로 보는 이런 금융 제재는 텍스 헤이븐도 아니면서 북한을 도와주는 공산국가 러시아나 네. 중국 은행들의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은 텍스 헤이븐도 이미 안 되는 상태에 있어서 또 쿠바라든지 중국 이런 데가 러시아가 안 해주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또 이것 밖에 이제 외교관 추방 얘기까지 새롭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전에 못 봤던 얘기인데 불법을 저지른 북한 외교관 추방. 전에는 추방을 안 했었나 보죠. 좀 더 강하게 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외교관은 외교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면책 특권이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북한이 사실 달러도 많이 벌어들이고 심지어 그 가장 주요한 수입원이 마약 거래였죠. 네. 외교 횡령 속에 마약 같은 걸 넣어가지고 네. 한 다음에 그걸 저희 돈으로 팔아서 달러를 만들어서 북한에 송금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뭐 외교 특권에 미명하게 용서해 줬는데 네. 이제 그런 불법 행위를 전혀 용서해 주지 않겠다. 결국 외화 그 획득을 철저히 봉사하겠다는 취지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잘 됐으면 정말 좋겠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이 정말로 이행을 해줄지에 대한 의구심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이 안 자체가 강력하다지만 좀 구멍이 있는 듯하다는 얘기인데요. 이동영 차장, 어떤 네. 점에서 그렇습니까? 예,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네. 북한 전투기들에게 공급이 될 항공유 수출 금지, 그리고 석탄 수출 금지, 이렇게 두 가지 안이 예외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 주민을 위한 경우에는 두 가지 제재 내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북한 주민을 위한 거라는 게 자, 석탄 수출하는 거 중국이 이제 북한이 중국에 못 팔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민을 위한 석탄 수출이 따로 있고 노동당과 북한 군부를 위한 석탄 수출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구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석탄 수출은 당이나 군이나 내각이나 네. 각 그 기관들이 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각 그 무역사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에 갖다가 이제 중국에다가 석탄을 수출해서 이제 외화를 마련해서 네. 그 돈 가지고 그 기관을 움직이거든요. 네. 움직이는데 현재 그거 자체가 어느 기관이 수출하는 것이 북한 주민한테 돌아가는 것이냐 네. 하는 부분을 이제 의권 해석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네. 조금 제재 구멍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항공유도요. 그러니까 저 고려항공 같은 여객기는 뭐 잘 다니게 놔두겠다. 그러나 화물기, 전투기, 뭐 군용 화물기 이런 건 안 된다는 건데 이게 민생을 위한 여객까지 막지는 않겠다는 건데 이런 게 구분이 역시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중국이 이런 걸 만들자고 강하게 요구를 한 걸로 봐야 됩니까? 중국이 모든 제재를 반대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미중 간에도 계속 논의가 됐는데 저게 결국 문제가 될 겁니다. 저걸 확인하는 작업을 네. 예를 들어 뭐 IAEA가 이란의 핵시설을 군사용인지 아닌지 검증하고 우리 거를 하듯이 검증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당장 자 항공유 수출 금지한다 그랬는데 여객기용은 따로 구분하다는데 여객기용 항공유와 전투기용 항공유가 그렇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저게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네. 어떻게 보면 눈 감고 앙호하는 식의 제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 북한은 뭐 우리 개성공단에서 보지만 노동자한테 임금이 가더라도 결국은 전부 다 딴 데로 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민간인들 이용하는 고려 항공의 항공유라 해도 항공유라는 게 뭐 전투기 항공유 다르고 다르지는 뭐 그 민간 항공이 다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제재가 상당히 어려질 가능성이 있고 네. 저는 그보다도 또 중국의 지하 경제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그 조선족이 그 북한하고 거래한다든가 이런 지하 경제가 이렇게 거래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중국 정부가 막을 수도 없고 또 중국 정부로서는 그게 되는 걸 묵인하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정부 통제가 아니니까 이럴 때 이 지하 경제를 통한 그 조선족과 그 네. 북한과의 거래 이걸 어떻게 제재하는지 그게 참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연 중국이 정직하게 이 유엔의 제재를 이행할 것이냐인데, 자, 김정국 실장님, 자 비밀리에 아니 물론 공개리에 중국이 북한에 원유를 이렇게 줬거든요. 매년 이렇게 50만 톤 이상씩 줬는데 갑자기 중국 세관 통계를 보니까 이 두 해에는 안 준 걸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줬다면서요. 네, 주고 나서 네. 무역 통계에서 빼버렸습니다. 네. 빼서 현재 영어로 나왔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네. 연간 50만 톤 이상 추계돼 있기 때문에 네. 저게 안 들어갔을 리가 없습니다. 계속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줘놓고 안 줬다고 기록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란 법이 없는데 이거 우리가 중국까지 감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감시해야죠. 네. 우리 정보기관이 네. 뛰어야죠. 그런 정보,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간 좀 애매한 조항도 있고 중국이 정직하게 이행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정말 긴장을 늦춰서 안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당장 시작해야 될 것이 러시아가 반대를 하고 있다? 시간을 좀 끌고 있는 거잖아요. 기분 나쁘답니까? 아니면 동의 못 하겠답니까? 저는 러시아 사정을 추정인데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전에 개입해서 크림반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 주민투표를 통해서 차지했는데 그것이 이제 국제법상으로 침략이냐 아니냐 논쟁이 됐는데 침략 시비는 이르지 않았고요. 네. 그때 이제 나토를 중심으로 미국들이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랬죠. 러시아도 지금 세계적으로 체스 게임하는 그런 정도의 레벨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마 그런 생각도 나고 하니까 미국이 네가 요청한 거지 네. 이렇게 브레이크 거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자, 러시아는 북한의 무기 체계가 러시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기 금수가 되면은 알게 모르게 현재 지금까지 조금씩 팔아먹었는데 네. 끊어지거든요. 자기 손해고. 네. 그다음에 북한의 대부분의 산업설이 구소련 지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북한이 만약 경제가 조금만 좋아지면은 네. 북한에는 동평양 화력발전소나 모든 산업설을 네. 러시아가 개보수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려고 좀 계획을 세우고 있고 네. 더구나 최근에는 러시아 기업이 북한에서 지하자원을 가져가는 대신에 네. 북한의 현재 철도 총량이 7,000km입니다. 네. 그중에서 3,800km를 먼저 개보수한 다음에 개보수하는데 280억 불을 투자하겠다. 네. 그리고 그 돈은 회수는 지하전으로 하겠다. 그런데 지하전은 뭐냐면 히토류로 하겠다 그랬습니다. 히토류. 네. 근데 현재 북한은 히토류 수출이 하나도 없어요. 네. 개발이 안 된 상태인데 네. 이 러시아 기업인의 말에 의하면 히토류가 네. 북한에 있는 히토류 양이 중국 전체인 것보다 많다. 네. 라고 그 사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대로 유엔 지장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 네. 거기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히토류 수출을 금지한다. 명시돼 있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게 그대로 통과되게 되면 러시아는 엄청난 히토류를 가져가겠다는 그런 생각, 자기네 계획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부분들, 네. 국가 이익에 반하는 그런 부분들을 현재 면밀히 좀 보고 있을 겁니다. 히토류라면 희귀한 그 광물질을 말하는 거잖아요. 히토류, 뭐 무슨 시옴 이렇게 끝나는 그런 들어보지 못한 광물들인데 어쨌건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다. 몽리라고만 하기에는 몽리라기보다도 네. 좀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외신을 좀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네. 러시아가 지금 있죠. 명목상으로는 옛날에 G2였는데 네. 지금 중국의 G2 위치를 뺏겨서 이게 이번에도 중국과 네. 미국이 지금 북한 제재를 거의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러시아는 사후에 통보받은 네. 꼴이거든요. 그게 기분 나쁘다는 게 사실은 실질은 아까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석유값이 폭락하면서 네. 이 경제 제재 효과가 서방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거든요. 크리미아 반도 합병 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러시아로서는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편입니다. 오히려 북한에 대한 이 제재를 빌미 삼아서 네. 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방에 네. 이걸 조건으로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러시아에 실질적으로 이 북한 문제를 지렛대로 해서 자기 제재를 풀겠다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러시아도 뭐 쓰러진 불곰 이제 일어나고 싶은데 중국이 바로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자기의 국익 극대화를 위한 외교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뉴욕의 유엔 무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펼쳐지는데 평양의 생각은 어떨까요? 한 기업인이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평화자동차의 박상권 사장인데 최고위층 인사를 만났습니다. 김영철 군 출신이죠. 자, 그와 나눈 대화 저희 기자가 어제 저녁에 통화를 해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이요. 김양권 부장하고는 다르고 군대 출신이고 말도 막힘없이 잘하고 결단력도 있고 또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전문가더라고요. 우리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 항상 원론적인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뭐 바꿔놓는다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자기도 그런 일 안 했지만 국가가 그것도 없다. 자기가 그런 거 할 일도 없지만은 북한 자체가 그런 일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김영철 그동안 이제 군부의 초강경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남 도발 많이 주도했다 그러는데 뭐 재미교포 기업가한테 맞다 내가 했다 그랬겠습니까? 네, 어쨌건 평화자동차의 박상권 사장은 드들은 얘기를 했는데 우린 제재에 끄떡 없다라는 말 하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띄입니다. 그러니까 아니겠죠? 끄떡 없을 리가 없죠. 저거부터 김영철이가 자기가 안 했다고 얘기한 부분부터 네.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네.
김영철이가 그 2009년도 2월 달부터 네. 경찰 총국장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천안함 폭침 요거는 네. 경찰국 소속 업무입니다. 네. 경찰총국 산하의 경찰국 그 업무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경찰총국장이 총책임자입니다. 네. 그다음에 목함질의 도발도 네. 우리 철책선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네. 그걸 목함질을 묻었거든요. 네. 요것도 대남 공작원들이 하는 짓인데 네. 요것도 옛날에 그 작전부 네. 산하 사람들이 하는 그 주 임무이기 때문에 네. 김영철이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죠. 네. 자, 천안함 폭침, 그리고 지난해 있었던 목심지뢰 도발의 책임자인데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건 다 믿을 필요도 없겠지만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네요. 네. 박상광 회장님 목소리 오랜만에 들었는데요. 네. 이제 북한에 가장 많이 가셨고 북한에 사업도 하고 계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이제 북한을 조금 대변해 주신다고 할까 그럴 네. 필요성도 있어서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우리는 넘기는 게 만약 누굽니까 이 김영철이 네. 우리 타격이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정도다 하고 넘어가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장면은요, 평화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일교 재단 관련된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를 했죠. 자동차 만들라. 자, 평화 자동차 모습입니다. 자, 김정우 실장님. 네. 저 회사의 실체가 어떤 겁니까? 지금 잘 운영이 안 돼서 북한으로 넘어간 거죠? 넘어갔습니다. 네. 저 회사를 이제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시작할 때쯤 해서 네. 98년도입니다. 98년도에 통일교에서 돈을 대서 네.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판매가 부진해서 네. 2012년도에 그 소유권을 운영권을 북한 측에 완전히 넘겼습니다. 네. 넘겼는데 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네. 현재 그 개성공단 문제도 그렇지만은 북한에 투자를 했다가 네. 한 번도 자기 그 설비를 바깥으로 자기가 회사 문 닫았을 때 네. 바깥으로 가져 나오는 사례가 없습니다. 제가 네. 80년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네. 조청년 기업, 그다음에 네. 조선족 중국 동포 네.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투자했다가 네. 회사를 설립을 해서 망하고 네. 나간 기업을 한 300개를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300개가 대부분 다 망했다. 300개 투자 회사 중에서 네. 수익을 낸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네. 다 망해가지고 네. 그 돈을 회수를 못하고 네. 그냥 맨몸으로 나갔거든요. 네. 현재 우리 금강산 관광도 네. 또 개성 관광도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집트에서 투자한 오라스콤이라는 북한의 이동통신 회사 결국 또 쫓겨날 위기까지 몰렸다는 건데 김정공 실장께서 국가정보원 시절에 조사한 300개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북한에 투자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개성공단을 턱 만들어놨고 작은 통일을 기대했었습니다. 이제 약간의 우스운 말로 우리나라는 이게 국가에 무슨 시설을 하면서 네. 한 30년 이용하고 네. 그 시설을 국가에 주는 그게 기부 체납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우리 법률적으로. 근데 북한은 기부 체납이 아주 법제화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전부 다 기부 체납 형식으로 북한 권부가 차지하는 장면 봤고요. 자, 이태리 기업, 이집트 기업, 그리고 평화 자동차까지 비슷한 운명이라는 것까지 확인해 봤습니다.